야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따라잡히겠다. 기초과학 분야.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NHK의 보도를 일본이 노벨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네. 2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응급환자인데 치료를 받기까지 이제 2시간 정도가 걸렸고 병원 13곳. 13곳? 네. 전년하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의료진 파업까지 아마 겹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성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 나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다시다 위리의 걔네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4차 언론혁명의 작은 미랄 같은 힘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구독자 수가 간만에 상승세, 좋은 분위기. 그렇습니다. 테스 형한테 물어보세요. 이번에 테스 인생이 형, 왜 이리 행복해? 그래. 저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잠깐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보통 저희 영상 올리면은 우리 구독자들의 그 시청 그 성별을 보면은 보통 남대 여 비율이 6대 4 정도 돼요. 남자가 6, 여성이 4. 보통 시사나 이런 뉴스 채널 치고는 여성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나훈아 남녀 비율 몇 대 몇일 것 같아? 5대5. 5대5였어. 진짜요? 딱 5대5. 어머님들이 많이 보셨나? 너무 신기해. 너무 5대5. 자 그러면 우리 지난화 항공모함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 8대2. 오 8대2. 너 왜 이렇게 잘 맞춰? 아니 안 맞춰. 너 왜 이렇게 잘 맞히지? 오 8대2 남성분들. 3, 40대 남성분이 많이 보셨고 나훈아 같은 경우에는 60 나훈아라고 하면 안 되지. 나훈아 선생의 선생님. 그 아이템 선생님에 대한 그거는 65세 이상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유럽 기자 안 보이죠? 어느 여성분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이렇게 여성분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더라고. 없으면 다 이런 빠지고 일이. 이러면 뭘 녹화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정유럽 기자가 이제 같이 간 여성분은 지금 수십 년째 함께 살고 있는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엄마 생일이래요. 두둥탁.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무슨 뉴스 브리핑으로 우리 소개 안 돌아오기 전에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 지난주에 빠져서 오늘 소개해야 돼요. 그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 기자 지난주 잘 쉬었습니까? 저 입사하고 가장 긴 시간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쉬어야 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어제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짜증이 안 나요. 진짜 일이 막 너무 하고 싶고. 그래? 아니, 평소에는 복도에서 만나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행복해졌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일리께서도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 아빠랑 엄마가 이 방송을 되게 열심히 챙겨보세요. 원래 2년 동안 안 보시다가 1년 동안 안 보시다가 2년 동안 안 보시다가 왜 최근에? 갑자기 챙겨보죠? 그 계속 뜬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알림이?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꼭 알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열심히 같이 보신다고. 보고 있나? 엄마 딸 보고 있네. 영상 편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비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정을 시작해서 발음이 좋지 않아요. 양해해 주세요. 교정하면 보통 이제 브레이시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철길. 철길가는 그 보철이라고 하나? 교정이라고 하나? 근데 교정. 이제 옥 기자는 어떤? 저는 일단
이게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부정교합. 윗턱이 아래턱보다 제가 뭐 별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선배 이 속사정을. 부담에 대해서 윗턱이 아래턱보다 작대요. 그래서 이 위턱을 넓혀서 음. 이를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데 이거를 밖으로 나가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철길은 아직 안 깔고 그 마르페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어요. 마르페. 악궁 확장 장치라고 입천장. 악궁 확장? 네, 네. 악궁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악궁. 위에 위 악이 이제 그치. 턱할 때 그 그치, 악이잖아요. 턱 악자. 악궁. 궁. 네, 이빨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그 그렇군요. 크기를 벌린다, 확장한다. 그래서 이제 입천장이 설명을 잘해 알아볼 수 있게. 왼쪽 오른쪽 입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아기 때는 이게 중간이 떨어져 있대요. 왜냐면 점점 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다 커 안 돼요? 성장하면 청소년기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뼈가 찬대요. 뼈가 차서 이게 하나의 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천장 같이. 네, 근데 이제 저는 작은 상태로 이게 발달이 멈췄으니까 요거를 이제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걸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가운데 뼈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힘을 계속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천장에 나사를 일단 4개를 박았고 하루에 2바퀴씩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되게 어렸을 때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엄청 아프다고. 아프죠. 이게 턱이 원래 그리고 이 입이 뭐 이러면 머리까지 계속 아, 같이 맞아요. 아프잖아요. 두통이 여기쯤에 같이. 두통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막 상상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 철도청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교정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이거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름을 센스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미안해. 철도청이라니. 철도청이라니.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후기.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교정 일기 같은 거를 많이 쓰세요. 음. 저도 너무 아파갖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그래. 네, 그게 되게 많이 그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여기 턱이 악관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물면 딱 소리 나는 그게 있어서 이거를 이게 입을 너무 잘 때 세게 다물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이 인생에 뭐 힘들게 사는 게 이렇게 입을 앙다물고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서 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자도 엄청 아프죠. 아프기도 아프고 이게 입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비싸게 주고 하다가 이거 우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빼버렸어. 못 하겠더라고 진짜. 엄마한테 한다고 버렸어. 진짜 여기 붙어 있어서 이거를 막 진짜 잡아 뜯고 싶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근데 이게 뼈가 지금 붙어 있는 걸 조금씩 이렇게 벌리는 거잖아.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은 엄청 아프지 않을까? 코에서 징을 치는 느낌이 든다. 아니 그 뼈가 그런- 안에서 이게 톡 떨어지는 느낌이. 아무튼 벌어지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 이게 앞니가 조만간 이제 앞니가 벌어질 예정. 앞니가 이렇게 스웩같이 벌어지고 이 앞니 한 짝씩이 다 왼쪽 오른쪽 악에 붙어 있거든요. 그 앞니를 기준으로 이렇게 턱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 교정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이게 벌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 충분히 벌어지고 나면 이제 이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를 까는 거예요. 철기를 벌어지면 이게 깔아서 앞으로 좀 나오는 건가? 네, 현배 이중으로 하는 거구나. 그쵸. 사전 작업을 한번 한 그럼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것만 한 몇 달 걸릴 것 같고 몇 달밖에 안 걸려? 너무 무섭다. 한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은 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약간 이게 다 이렇게 한번 철기를 해서 이렇게 싹 조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이가 이렇게 이가? 흔들리는데. 그리고 전체 교정은 저는 3년까지 2년 반에서 3년까지로 저 좀 어렵대요 교정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오기정 모르겠는데. 기자 교정 끝날 때까지 대리기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 이 얘기를 하려고. 나중에 착착착착착 여러분 앞니가 벌어졌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가운데로 침 뱉을 수 있어요. 근 반년간의 자신의 구강 상태에 대해서 아까 가장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네. 이는 사람들이 내 입만 바라보겠구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셨죠? 오기정 기자의 근황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정답은 못 드려도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방송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저희가 그래도 잊으면 안 되는, 알아야 하는 뉴스 몇 개만 정해드리겠습니다. 무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빠밤. 빠밤. 자, 첫 번째 기사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기사입니까? 네. 노벨상 25명 보유한 일본, 한국 보고 큰일 났다? 네, 이 황현택 기자. 네. 전 사실 황현택 기자, 황현택 선배죠. 황현택 기자가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우리 명예 제일 많이. 왜냐면 쓰는 기사마다 되게 재밌고 뭐 이렇게 딴 데서 안 쓰는. 근데 되게 그럴싸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모시고 싶은데 일본에 있어가지고 김원장 선배 태국에 있고. 다들 어디 이렇게 멀리 가게 됐어요? 아니 해외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선배 잘 보고 계시죠?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노벨상 하면 사실 일본. 그쵸. 아시아에서는 노벨 과학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거의 유일한 그쵸. 나라인 건데. 저는 이거 제목을 보고 한국한테 너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부럽지? 일본이 우리한테 너네 큰일 났다고 해요. 일본은 충분히 그럴만해.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겨야 하는. 저도 그래서 빡침 지수를 막 게이지가 막 높아진 상태에서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노벨 과학상 24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한 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따라잡히겠다. 기초과학 분야.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NHK의 보도를 인용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NHK가 그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NHK가 실제로 일본이 노벨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네.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박사 과정 안 한대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사. 전문적인. 박사는 기본이지.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더 훨씬 노벨상 수상자들이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막 60대 후반, 70대, 80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수상 소감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이거 못 받았을 텐데 막 이렇게 못 받고 죽을 뻔했다고. 본인만 할 수 있는 유머. 살아 있어서 받았다. 베른이고 본인만 할 수 있는 유머.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좀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기초과학 분야 이런 거는 응용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를 잘 안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초과학 분야 투자 자체가 굉장히 늦었죠. 근데 뭐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국가를 또 빨리 재건을 해야 됐으니까. 재건하고 부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을 했는데 지금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다가 한국에 따라잡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사가 좀 늘었나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교한 그 통계가 나오던데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의 2배더라고요. 엄청 많네. 네. 그래서 봤더니 일본은 2017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인구 100만 명당 119명인데 이게 2008년에 131명에서 131명으로 줄어든 거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2008년에 191명이었는데 2018년이 284명으로 훅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 분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 그런 방증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가 줄었든 아니면
박사학위자 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것도 되겠고요. 그래서 박사학위자 자체가 줄었다. 네, 그래서 미래가 좀 어둡다. 나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다음에 아나무님이 팩트. 일본은 실업률이 낮아서 바로바로 취직한다. 한국 취직이 어려워서 박사까지 감금된다. 웃지 마세요. 웃지 못할 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스타님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죠. 일본이 취직 잘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니까 한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보면서 대비합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박사 안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박사 안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고 내 친구들은 다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난 계속 학비 때려 박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박사를 딴다고 해서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될 텐데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수 자리는 더 없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고령 사회니까 젊은 층이 줄어드니까 대학 수도 많지 않고 이제 그리고 자리 이제 차지한 교수들은 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평생 거의 직장이니까 그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일본의 박사학위자가 대우가 훨씬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 대비. 네. 그러니까 이과계 박사학위자가 약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도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경제 상황을 그렇죠. 보면 문과계는 연봉 2,7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 수준인 건데. 네. 그러니까 뭐 학문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완전 진짜 나의 순수한 호기심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면 금수저. 그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겠냐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이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을 봤더니 2012년 기준이긴 한데 이게 67%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9% 정도는 알바고요. 그리고 소재 불명과 사망도 한 8%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하다 보니까 석사 프라이드. 석사 프라이드 아니라 박사를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선배 박사 준비했어요? 야, 나 GRE 보고 막 다 했어. 왜 그랬어요? SOP도 쓰고 싹 다 했어. 근데 하면은 박사로서의 미래가 특히 저는 이제 문과니까 더 그러기도 했지만은 뭔가 진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각오하지 않았니?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여기서 뭐 네가 실력만 되면은 하버드 교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되는 건 네 실력 때문이야. 그런 자기의 무능력함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나와서 친구들은 막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돼서 잡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 학위를 딱 온다 해도. 그리고 사실 그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그 연구비, R&D 예산 이런 것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제가 이걸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아니어서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뭐 공대나 이제 이공 계열에 계신 박사분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뭐랄까 비전이 있다고 보고 많이 진출하신 것 같고 난 오히려 일본이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보고 약간 좀 놀라긴 했어요. 이 기사 보면 되게 암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제일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뭔가 격차가 되게 크다라고 그동안에 좀 인식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노벨상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하는 분들만 25명이면은 우리는 아직 어쨌든 한 명도 못 배출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노벨상 이제 수여를 하는 기간이 가을 10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은
막 기자들이 난리가 나요. 맨날 고은 선생님 집 앞에 찾아가서 기대감이 붙이고 있고 이제 안 가잖아. 혹시나 그 클라리베이트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설팅 그룹인가 하는 데서 그 노벨상은 대대 역대로 이 수상자 후보자를 안 밝히거든요. 그 후보자를 안 밝히니까 이제 누가 받을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력을 보니까 논문의 피인용 건수 횟수는 몇 번 정도 되고 맞아요. 뭐 요런 조건이더라라는 거를 계산을 이제 해서 그 뭐 어떤 그 컨설팅 그룹에서 대충 전 세계 석학 뭐 몇 명을 봤을 때 누구 정도가 물망에 올랐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이 하는 높은 그런 분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그게 이제 노벨상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계속 거기 앞에 죽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갔던 사람이 현택환가.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에 그러니까 후보로 거론됐던 우리나라 연구자는 딱 그러니까 2명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서울대 현택환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오승목 기자가 서울대 그 현택환 교수님 연구실에 죽치고 노벨상 혹시 역사적 발표할 순간에 때까지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기다렸더라고요. 그렇죠. 목에 꽃다발 이렇게 걸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이라는 거 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상징성을 부여한다라고 비판도 맞아요. 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있는 한 거랑 없는 번쯤은 있는 거랑 없는 뭔가 세계 어떤 과학계 네. 한국에서도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그냥 근데 항상 그 기대감이.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오히려 나는 아직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현택환 교수가 기자들한테도 받을 가능성이 진짜 전혀 없다. 그러니까 취재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그 강의를 그날도 당일에도 하셨는데 노벨상 발표하는 그 당일에 학생들한테 BTS의 나투데이를 들려줬다고. 근데 그거 약간 멋있었어요. 그거 기사 보는데 아니라고 멋있었어요. 나 안 받는다고 하는데 하시군요. 나투데이라면 언젠가 미래를 그러니까 나트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메이비 아니야. 투모로우. 네. 멋있었어. 그런 팩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이런 얘기 아니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 네이버 댓글 변경수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정땡땡땡땡님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기초과학도 제대로 쭉 투자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현택환 교수 같은 분 인터뷰 봐도 방향성 측면에서 더 자유를 줘야 한다 같은 얘기만 하지 투자 관련해서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레벨까지 왔는데 족발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임. 지금은 KDIS 땡땡땡땡님께서는 기자야 굳이 일본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 차근차근 준비하자 좀.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맞아요. 이 네이버의 댓글이 주로 이제 방향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놓고 뭘 바라냐 약간 이러면서 기자님한테 이 국뽕 기사 아니냐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칭찬할 건 칭찬하자 약간 네. 이런 식의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진짜 투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그 횟수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느렸던 거는 맞아요. 당연히 네. 그건 뭐 맞죠. 네.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긴 맞아요. 합니다. Not today. 네. 10 years later.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SBS에서 썼던 기사인데 그 스위스의 위트히리 교수라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을 인터뷰해서 한국이 이런 노벨상을 바라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대답했던 게 노벨상을 받고 싶으면 노벨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그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실제로 운동선수 출신이고 연구를 하게 된 건데 자기가 이제 스키 타다가 다쳐가지고 허벅지 그 둘레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 허벅지 둘레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몇십 년 동안 해서 68세인가에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근손실은 못 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못 거. 견디지. 금손실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정말 이제 그 노벨상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면 이거 상을 뭘 받을까만 그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상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닌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30년 동안 그 연구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연구는 불행한 연구다. 연구자가 네. 불행해지지. 그러니까 행복한 연구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사실 듣고 보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 같은데 아무튼 뭔가 자유롭고 뭔가 그렇죠. 이제 자유롭고. 이제 연구자가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뻔한 얘기인 것 같네요. 하지만 중요한 큰 손실은 못 참다. 그리고 아니요. 이과가 좀 부럽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문과에서 뭐 석사 박사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솔직히 막 이렇게까지 지원도 사실 없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도 이제 주변에서 뭐 너 취직하기 싫어서 이걸로 미루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어차피 문돌이 문순이들은 그치, 어차피 너 이거 석사 해봐야 뭐 되겠냐. 나 약간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 지금 석사하고. 그 문과는 지원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약간 이러니까 좀 이거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불쌍한 친구들. 왜냐면 이게 여기는 돈이 안 돌아요. 문과 쪽은 진짜 저 해봤지만은 뭐 EAI 뭐 동아시아 연구원 그렇죠. 뭐 몇 개 딱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 거기에 들어오는 돈이 사실 이게 돈이 되는 연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 학문적인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들어오는 파이도 작고 그래서 자 아무튼 뭐 황혜택님도 뭐이 방송 보시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알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템은 우리 오규정 기자 아니다 우리 다음 아이템은 우리 강명수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저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 수배하는 구급대원들이라는 제목의 조효진 기자가 쓴 기사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대원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병원을 수배하고 있다. 수배, 거예요. 수배라는 이 단어까지 근데 쓰여질 정도로. 구급 대원이잖아. 구급. 그러니까요. 응급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되게 깜짝 설명을 좀 놀랐어요.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제목에는 다 취약돼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 잘 줬어. 내용을 뭐 더 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구급대원들 119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다 대부분 구급대원분들이 다루는 환자가 응급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뭐 환자를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 환자의 병을 지금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습니다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에 수용을 못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응급실을 찾기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뺑뺑이를 도는 병원을 수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놓은 기사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응급 환자 재이송이라고 그래요. 응급 환자 이송했는데 그쵸. 재이송해야 되는 상황. 치료할 수 없거나 혹은 못 받는다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건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요. 이게 2017년 6,397건에서 이제 2018년 9,65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253건까지 늘었었는데 이게 올 상반기에만 7,800건 이미 상반기에만 그래서 거의 14,000건, 15,000건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정말 그냥 산술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소위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된 의료진 부족과 관련된 문제도 좀 엮여 있고 한 것 같아서 뭐 이게 뭐 굳이 누구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이번 국감 시즌에 이제 이런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근데 같아서 이게 매년 늘어나네요. 그렇죠. 굳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뿐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네.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수요가 늘어났거나 공급이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의료진 자체의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부족이란 게 뭐냐면 이 응급의학과를 지망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료진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일이 험하고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대우도 조금 좀 낮은 편이라고 일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대우도 안 좋은 편이고 하니까 이제 지원자 수는 항상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의료진 수는 적고 하니까 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아니 특히 지역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의료진 더 늘리자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의료 이 통계 자료를 발표한 의원이 신현영 의원이신가?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제일 먼저 내세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런 적 있다 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네이버 댓글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준 땡땡땡님이요. 가슴 통증과 등의 강한 통증으로 구급차에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처 병원 두 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1시간이 떨어진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겨우 두 곳 거부당했냐 하실 수 있는데 구급대원분이 이 병원도 안 된답니다 하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뉴스로만 접하던 응급실 전전하다 죽었다는 사례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찢어질 것 같은 통증,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착해서도 한참을 응급실 밖 외부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신 구급대원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무서울 것 극도의 공포였을 구급차 안에 누워있는 사람.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임산부입니다. 한시가 급한데도 이 구급 차량은 15분간 길에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지난 8월 전공의 파업으로 산부인과 인력이 없다며 인근 병원 5곳에서 환자를 거부해 이송이 늦어진 겁니다. 구급차 출동까지 한 2분? 3분? 이 정도 걸렸어요. 응급실 보던 도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서 것 같다.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이 조효진 기자가 쓴 기사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지난 8월 말 부산에서 이제 약물 중독 환자를 옮기던 구급 네. 대원이 옮기던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2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응급 환자인데 치료를 받기까지 이제 2시간 정도가 걸렸고 병원 13곳. 13곳? 네. 전년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의료진 파업까지 아마 겹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차례 통화. 계속 정말 구급대원분이 와. 계속 전화를 하면서 도는 건데 그 대화 내용 일부를 좀 옮겨놨는데 구급대원분들이 도무지 갈 데 없어서 그런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환자 도무지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엄청 급하게 해도 병원 측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 못 받아요. 저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대화가 30차례 가까이 반복된 거예요. 이게 구급대원분들도 진짜. 실제로 이제 만나본 구급대원분들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무기력감도 되게 크다고 그러고 환자나 혹은 옆에 있는 환자분의 보호자, 뭐 가족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어떤 두려움 이런 건 훨씬 심하겠죠. 와.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특히 이 전공의 분들의 이제 진료 거부가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그 당시엔 사실 이게 뭐 정신 없었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트위터 쿠도구님 댓글 오구정 기자님. 트위터에서 쿠도구님이요. 의사들이 아무리 이번 진료 거부에 대해 뭐라고 말을 얹어도 응급실 인력 철수를 변호할 수 없다. 이건 타인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시민에게 협박한 것이며 테러리스트와 하등 다를 게 없었다. 또한 진료 거부 기간 동안 심대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 중이란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 다음 댓글로. 그리고 리종하 6870님이 의사들 이제는 전공의 파업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대리 수술 언제든 응급실 파업, 환자 수술 거부, 내 목숨 인질로 쇼부치던 애들 믿을 수 있겠어? 라는 분위기. 이 저희 댓글 읽어준 기자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댓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굉장히 험악하고 이번 일 특히 이제 의대생들도 그렇고 이제 너무 여론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본인들의 의도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번 파업에 대해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댓글 반응이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의료진의 이제 진료 거부는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안 하시고 이제 뭐 앞으로 당분간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근데 왜 이러냐? 뭐가 문제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의료진의 파업 때문에 예를 들면 7월, 8월에 뭐 이런 재이송 비율이 더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니에요. 뭐 이거 통계로 이 의사 파업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랑은 분명히 다 있고 이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의료진 확대나 이런 거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했는데 거부를 한 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그런 거 한번 좀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MICH 땡땡님이 응급 인력, 의료 필수 인력 확대가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정부 말처럼 진짜 더 뽑아야 할 듯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의사분들의 수도 수지만 응급 진료가 특히 적다는 말씀. 물론 이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인턴 하실 때 응급 거기 이제 많이 응급실에서 쓰시고 네. ER에서 계시는데 거의 뭐 숙식도 제대로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뛰시고 정말 제 주변에 이제 친한 의사 친구도 있는 동생들도 정말 응급실 얘기하면 정말 학을 뛰거든요.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거의 저희 수습 돌리듯이 진짜 막 아예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막 있는데 몇 년 있는데 보면서 힘들겠다고 하지만 사람을 좀 더 인력을 좀 추가를 하면 나아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이런 되게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사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의료진 내부에서도 의사 측 내부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그다음에 요 문제를 할 땐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부분이거든요. 이 응급의료 자체가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대요. 우리가 이제 전공의 전문의 그때 구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중심으로 값싼 노동력을 빠르게 그냥 순환시키는 형태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의들은 키우지 않는. 그래서 이 응급 재이송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서 왔는데 이 단순히 여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뭐 다쳤는데 여기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걸 치료하면서 다른 곳까지 함께 봐야 되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속한 그 병원을 찾아서 옮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응급의학과 자체의 어떤 인력 수급 자체가 되게 기형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이 정도만 돼도 납득이 되잖아요. 환자나 보호자가 납득이 돼. 이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더 큰 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뭐 이런 거는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뭐 이래 버리면은 그건 좀 약간 더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예 안 받아주고. 그러면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방금 말한 내용, 강 기자 말한 내용 같은 내용이 여기 KBS 뉴스 홈페이지에 댓글에 있어요. 작가님 좀 읽어주십시오. KBS 뉴스 홈페이지에 주홍재님이요. 의사가 적은 게 아니라 응급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돈 되는 업종으로만 하려고 하니 응급 환자를 볼 의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외과나 심장 전문의 등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과는 부적절한 진료는 없는지 현금 받아가며 탈세하는 건 없는지 이잡듯 뒤져야죠. 그러니까 뭐 되게 의사분들이 되게 막 특권층이다, 막 밉다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물론 전 좀 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막 혐오나 증오 같은 게 전 정말 너무 우리나라에 너무 쉽게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들 미워했다가 막 이런 게 너무 싫은데 아무튼 이런 여론이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의사분들 진료 거부 이후에 이런 댓글이 너무 무슨 의사분들 관련 기사만 나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런 일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응급 환자를 돌볼 의사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구급대원분들 입장만 아니면 또 일반 또 환자들 입장만 나온 것 같아서 네이버에 미리 땡땡땡님은 초저수가에 그러니까 수가가 되게 낮다는 거죠. 수가가 너무 낮고 의사가 신이 아니라서 응급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허구한 날 소송 걸핏하면 소송에 받기 힘들겠지. 역지사지를 해봐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 수가가 낮아가지고 이거 한다고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응급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리스크는 더 높고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냐 이런 역시 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의료진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신다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응급의학과라는 그 과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대우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의사들한테 이제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희생만 강요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게 주된 입장인 거죠. 저는 진짜 자꾸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정말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난 좀 그런 스타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황과 구조와 입장이 사람을 그렇게 좀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왜 응급실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 이거를 뭔가 너무 채찍만 가지고 하려면 이게 되겠나 싶어요. 맞아. 욕만 하고 뭐 맞아. 그러면 되겠나 싶고 뭔가 이제 당근을 좀 주든지 뭔가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어떤 노이즈 없이 잡음 없이 만들어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정치의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법의 영역이라서 앞으로 좀 국가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신경 써줘야 하고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공의료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는지. 방금 말한 대로 뭐 30번 전화하고 18군데 돌아다니면 내 가족이면 진짜 이게 사회 시스템상 내가 이거를 뭐 의료보험을 평소에 내가 내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거고 뭐 그러고 관계없이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세요. 저희 집 뒤에 있는 병원이 그 서울시 병원인데 거기 엄청 큰 응급실도 엄청 크고 그런 병원인데 아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서 병동이 싹 비고 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만 받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되게 응급차가 되게 많이 오고 집에 있으면 그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검사받고 이러면서 아예 그 건물 전체를 쓸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계속해서 아픈 사람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느껴진 공백을 이제는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수요와 공급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가 확 늘어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이버의 킹님 댓글 오구정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킹님이요. 응급실 이용 환자 절반 이상이 비응급 질환이다. 우선 응급실 진료 보더라도 나중에 비응급 질환이면 진료비 10배 이상 청구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됨. 119 이송도 비응급 이송 엄청 많음. 물론 아픈 입장에서 이게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뻗었다고 응급실 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가면 술 냄새 막 날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응급실 가야지. 근데 뭐 이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의사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이런 논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를 다 고치려면은 시민의식의 성장, 맞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빰빠밤 뭐 이런 옛날 KBS가 하는 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안 되잖아. 예전에 배가 엄청 아파갖고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 있어요. 택시를 타고. 근데 배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막 장이 뒤틀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아프고 막 어떻게 방법은 없고 약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그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치잖아요. 근데 그 커튼 쳐 있는 그 옆에 베드에서 막 CPR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 누워 있고? 그래서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응급한 건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환자니까 일단 가기는 가는데 막 이제 저는 의료진이 제대로 안 봐주고 막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안 봐주고 막 이러니까 저도 나름 막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옆에 베드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악질로 이용하시는 뭐 구급 뭐 심장이 뛴다 SBS 그런 거 보면 구급대원들이 불렀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걸 문 좀 뭐 열어줘라 뭐 이런 걸로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이용할 때 아까 전에 오구정 기자님 배가 아파서 가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엄청 아프고 배가 뒤틀리는데 이거를 응급실에 갈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모르지, 네. 고려하면서 가야 그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갔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럼요. 엄청 심한 병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국종 그 선생님께서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 그랬더라고요. 유럽은 1대1로 이제 맨투맨으로 들어가면 딱 환자한테 한 명이 붙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뭐 2대1 정도도 되게 많은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약간 환자들이 생각하면서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관련 댓글을 예직님이 써주셨는데 작가님 좀 읽으시죠. 애직님이요. 전국 모든 병원을 전산화하고 119 구급대원에게 가장 가까운 병실을 열어주며 안내하는 컨트롤타워를 1년 365, 24시간 응급상담센터로 운영해야 한다. 아직도 이런 게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 등 전염병이 생길 때 이것이 컨트롤타워로 모든 질병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 만들지 않는 것인가?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있어요. 있어요. 119에서 공유해요. 실시간으로 그 지금 환자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이런 거.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거의 사실상 그 취재 기자 얘기로는 이제 사실상 현장에서는 다 하나씩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현장 상황은 또 다른 거니까 다르겠죠. 아니 우리 택시도 카카오 택시로 잡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것도 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다른 비감염병으로 인해서 응급한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전례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전염병은 또 네. 나중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네이버의 레이브님은 정부의 의사고시 재응시 불가 방침. 그러니까 의사고시를 재응시하면 안 된다. 국시 다시 보지 마라는 이 방침의 정부의 이 방침의 여파가 머지않아 의료 혼란을 불러올 게 불보듯 뻔하다. 박능후는 이참에 재응시 불가로 의사 길들이겠다니 그 후과는 문재인과 박능후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가 문제 해결보다 길들이기 마인드라니 쯧쯧쯧이라고 하셨고, 다음에 바보 박멸님께서는 올해 국시 걸으면 내년엔 더 심해질 거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 해결보다 길들이기 마인드다, 이게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굉장히 여러 번 그죠, 밀어주고. 이건 우리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너무 뭐라 해야 저 예전에 저희 했던 거 한번 보고 오시면 그게 제일 맞는 거 맞아요. 그거 다시 보고 오시면 거기서 말씀 많이 거기 이제 의대생분들도 되게 서운하다고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까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여기 인스티자 엠팍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인스키즈의 두둥 등장님이 전공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던 의사들입니다. 인턴들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면 본인들이 파업할 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 전공이 없이도 의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엠팍에서 킹반님이요. 군대에서 계속 후임 안 들어오면 탈영하고 싶어지는 마음일 거. 그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요. 원래 후임 들어오려면 목바지 기다렸는데 야, 니네 부대 막내 없다 이러면 하늘 무너지죠. 꼬인 기수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는 분들이 지금 꼬인 기수 된 거예요. 밑에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건 누가 했냐면 그 후배분들이 결정한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막 4학년, 본과 4학년들은 그냥 뭐 미루고 내년에 보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전공의들이 이제 뒤에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용서해야 위에서 되지. 보게 해달라. 우리 후배들 시험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의대생들이 시험 보게 해달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해달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괜찮다 그랬다가 이렇게 국민들 혼란스러운 거죠. 아무튼 전 이번에 정말 의대생 분들과 이 의사분들 요거 조금 스텝이 좀 꼬이셔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아쉬웠어요. 저는 좀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모든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정말 화가 나고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너무 뭐랄까 여론을 너무 좀 잘 대응을 못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앞에서 우리가 비응급 진료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이 씨앗도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먹히겠어. 속상합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기자들도 기레기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의사분들이나 또 구급대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다 같이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아플 때 제대로 좀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희 기자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나이롱 환자라는 말이 일본어인가? 일본어나? 아무튼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꾀병? 나일론. 깨병 환자? 나일론. 환자나 맛이 안 살긴 한다. 맛이 안 살아. 나이롱 환자가 나이롱 환자 조지는 리포트도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구급 인력 같은 게 낭비된다 이런 리포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이 구급 진료, 또 응급 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더 논의한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분 저는 기사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구급대원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처하니까 병원 측에 도무지 갈 데가 없다. 뭐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안타깝고 막 극한 상황에 오니까 이제 안 어떻게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사정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좀 참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큰데. 그럼 나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일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사람 하시니까. 살리는 일 하는 거. 사람 죽이는 일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기사에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고 같이 좀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는 알고 보면 더 진짜 2부 더 빡치는 있습니다. 2부도 정말 충격적인 생각해볼 게 근데 많은 문제. 그렇습니다. 2부 알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주세요.